카자흐스탄, 흐지로오르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렇게 다 흩어져 살았던 저희 선조들이 계십니다. 특별히가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에 들은 얘기는 또 강제 징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고려인들 역시도 징집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징집이 되고 러시아에서도 징집이 되고 다시 또 어려운 시기를 당시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일종의 국가 폭력이죠. 국가 폭력인데 지금 역시도 저는 진영을 떠나서 국가 폭력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또 힘없는 소수민족들이 역시 계속 진행형으로 순환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천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민의 도시, 또 디아스포라의 도시라고 또 최근에 명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또 들어와 살고요. 또 인천에도 한강마을에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려인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정확하게 한 40만 명 이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 지금 한 7만 명, 8만 명 정도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고려인들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픔도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또 연해주의 그 페치카라고 해서 많이 알려진 최재형 선생님,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강연해 주시는 문영숙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3년 전에 오셨죠. 저희 강연을 해주시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저도 이제 책도 구입해놓고 좀 봤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최재형 선생님의 그 후손이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일리아 씨는 지금 또 인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인천하고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문영숙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에 대한 간소개는 어떤 책을 쓰셨는지는 살짝 봤더니 이 또 PPT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한 3년 전에 왔을 때는 독립운동가 최재형에 대해서만 강연을 했는데요. 오늘 최재형과 더불어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입주된 이후에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사는 이야기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하기 전에요. 우리 여기 인천에 최재형 선생님의 맏아들의 후손인 5대손인 최일리아가 지금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1학년에 재학 중에 있어요. 우리 일리아 한번 일어나. 최재형 선생님 맏아들의 후손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한국말도 아주 잘하고요. 지금 한국에 온 지는 19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어학원을 거쳐서 지금 전자공학과 1학년에 지금 이제 의사소통은 다 되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알렉산드르인데요. 잠깐 최재형 선생님의 셋째 딸 소피아가 있어요. 근데 그 소피아의 외증손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9월달에 갑자기 이제 불가리아에 있다가 이제 모스크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21살, 24살 이하 학생이 아닌 사람은 무조건 또 징집이 돼서 독립운동가 후손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여권도 받아놓고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은 최재형 선생님의 그 선대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알렉산드는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일리아나 알렉산드르도 그 선대가 연해주에서 어떻게 살아서 중앙아시아 가고 자기네들이 현지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아마 저 청년 둘한테도 이 강의 처음인 것 같아서 예, 사실은 고려인들이 더 모르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불렀고 또 여기 관장님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알렉산드르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모스크바를 가면은 바로 징집이 되니까 다 외국으로 나가 있는데 그 한 나라에서 30일 이상을 체류를 하지 못해서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전전을 하는데 자기는 할아버지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노라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까레스키 역사에서 초창기 그 고려인 역사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저희가 이게 그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느라고 그 러시아어를 조금씩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박 드미트리 그 통역을 하는 학생은 우리 이제 장학생인데 이런 강의할 때 통역도 좀 부탁하고 이런 것도 저기해서 우리 장학생인데 지금은 인천에서 졸업하고 그 러시아와 한국어 교육을 하는 웨이브로 교육을 줌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동안에 쓴 책들이 뭐 에세이, 동화, 소설, 수필집 해서 요 부분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 역사, 디아스포라 역사를 많이 다룬 책들이에요. 그래서 멕시코로 팔려간 그 기민들이나 저 까레스키 지금 오늘 여기 까레스키가 있고 뭐 위안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직도 안중근 의사는 많이 아시는데 최재형 선생님은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사실은 종합적인 그 글로벌한 독립운동가를 하셔서 기업가, 언론인, 교육가 뭐 그 아주 여러 방면에 다 두각을 나타내신 분인데 너무 모르고 있어서 이제 1860년에 한경도 병원에서 태어나셨고요. 1869년에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아를 가게 되고 그때 구한말 그 1860년대를 전후해서 한인들이 그 북한 지방의 산간 지방이고 기근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기 시작한 분들이 바로 오늘의 고려인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고 그 1세대가 최재형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1869년에 한경도로 이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가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참 극적인 삶을 사셨어요. 9살 때 이주를 해서 11살에 배가 고파서 그 포시에트라는 항구에 이제 가서 한 3일에 걸쳐서 가서 기진에서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이 어린 소년을 러시아 선장 부부가 아들이 없는 그 부부가 이 소년을 견습선원으로 키우면서 6년 동안 얘를 데리고 항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2번 항해를 하게 되는데 바로 11살부터 17살까지 가장 그 인생관이 기초적으로 성립이 될 때 세계를 돌면서 글로벌 인물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선장 부인이 아주 인텔이어서 그 러시아도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18살에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와서 그때 당시 시베리아 횡단 철도 그 철도 건설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처럼 우리 한인들도 그 땅에 가서 3D 업종을 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러시아어가 워낙 어렵고 그래서 그 당시 한인들이 언어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최재형 선생이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임금을 제대로 받게 해주고 그때부터 이제 한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돼서 33살에 이제 얀치의 군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추대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32개를 짓고 또 그 장학 사업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군납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는데 그 제전 러시아의 동방 정책을 펴게 돼서 바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그 도시 이름 자체가 블라디미르 그러면 정복하다 지배하다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그 앞에 정복하다 지배하다 그다음에 보스톡은 동쪽 그래서 바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자체가 동방을 지배하라 동방을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동방 정책을 실시할 때 많은 군인들이 동쪽으로 오니까 이제 길도 해야 되고 막사도 져야 되고 식료품이 다
공급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최재형 선생이 그 중심에 서서 한인들에게 다 그 분배를 시켜서 그 사업을 하게 해서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 같은 분은 강의할 때 동양의 카네기라고 이분은 틀림없이 그럴 정도로 부를 이뤄서 이제 그 유부남품업을 굉장히 대표적으로 하셨는데요. 한 달에 소 150두 150마리의 고기를 납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 추척한 그 부는 뭐 지금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 많은 돈을 학교를 짓고 러시아 한인들을 위해서 쓰고 나중에 이제 1907년에 안중근 의사를 만나서 1908년에 동의회를 조직할 때까지 그 무기를 사고 대한의군에 300명을 집에서 숙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저택인지. 근데 지금은 강제 입주로 인해서 그게 하나도 없어진 상태고요. 그렇게 큰 기업을 이루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다 이제 국가를 위해서 쓰고 나중에 이제 목숨까지 바친 그런 분이고 그래서 뭐 독립운동도 했지만 한인 지도자 역할도 됐고 기업가 교육가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업적을 남기신 분은 독립운동가 중에는 이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 존경의 인물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하게 된 거는 제가 2012년에 까레인스키 끝없는 강남이라는 책을 제일 처음에 러시아 관계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고 2012년 바로 책 나오자마자 러시아에 갔다가 그 우스리스크라는 데 가서 최재형 선생님이 살던 집을 방문하게 됐고 그때 당시는 러시아인이 살고 있었고 벽에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가 그려져 있었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분이 없었으면 이또 일로구미에 하얼빈 이거를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우리 너무나 당연하게 안중근 이또 척살 뭐 하얼빈 이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래 혼자서 하얼빈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일본 그 스파이들이 다 깔린 데서 안중근 의사 혼자 가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비로소 듣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중근 그러면 이두강군 하얼빈에서 쐈지 하얼빈 이거 딱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는 이분을 가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닥에 가탕이 다 돼 있어야 되고 뭐 밀정이나 스파이나 이런 네트워크가 다 있어야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비로소 이제 생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2019년에 임시정부 100년을 책을 내게 되면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임시정부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최초의 임시정부는 연해주에서 1919년 3월 17일 날 대한국민의회정부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최재형 선생님이 또 중심 역할을 하셨고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조명을 했고 여기 2020년에 이제 현재 표지가 이 표지가 요걸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그렇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그 연해주 이주가 아까 최재형 선생님이 1869년에 두만강을 건넜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국경이 이렇게 있죠. 여기 두만강에서 여기로 이쪽으로 가면 중국 후춘이고 여기로 가면 러시아 핫산이에요.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자마자 이 고려인들은 핫산으로 갔고 이쪽 중국 쪽으로 간 사람들은 지금 동북삼성의 조선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만강은 또 이 러시아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한인들이 그렇게 넘어갔고요. 그 여기에 이제 이 땅은 우리 바레바 고구려 땅입니다. 연해주는. 근데 이제 연해주는 지금 이 바다와 이렇게 연해 있다, 바다와 다 있다고 그래서 연해주라고 하거든요. 그 연해주에서 여기가 두만강 여기 바로 여기서 넘어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여기 하바롭스크까지 1937년까지 여기서 한 17만 명이 넘게 한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있었으면 우리말이 그대로 통하고 지금 중국의 조선족 그 존처럼 자치주처럼 운영이 됐을 거예요. 스탈린의 강제 이주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우리도 굉장한 그 어떤 터전을 우리가 빼앗긴 그 발해 영토라든지 고구려 그런 거에 정말
유대 관계를 잘 갖고도 어쩌면 남북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어서 이 땅은 1860년에 청나라에서 국경조약을 맺어가지고 러시아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60년 이후는 주인 없는 땅으로, 왜냐하면 러시아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그쪽 서쪽으로만 이제 발전을 하고 시베리아, 우라산내 이쪽으로는 다 유형지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비어있는 땅이어서 우리 한인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터전을 잡고 살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이게 두만강 철교입니다. 저는 여기 한 3번 갔다 왔는데요. 방폭이 굉장히 좁아요. 겨울에는 탈북자들이 얼어서 건너갈 수 있고 여름에도 헤엄쳐서 충분히 그냥 이렇게 다 건너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삼국 국경이 만나는 사막지대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혼춘, 이쪽으로 가면 핫산, 이쪽은 지금 북한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형을 건너서 이제 러시아로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태장 선생님이 1869년에 가서 처음에 지시너라는 마을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937년에 고려인들이 하루아침에 중앙아시아로 다 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땅을 파면 그 쟁기, 녹슨달, 호비 그런 거 자루는 다 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인들이 쓰는 그 연자바나 맷돌 그런 거가 굴러다니고, 그런데 2004년에 그 서태지 국민 가수라고 하는 서태지가 2004년에 가래를 꿈꾸며라는 그 노래를 블라디보스토크 그 스타디움에서 부르고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여기 지시너 마을 예터비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인데요. 여기가 최재훈 선생님이 가서 살던 그 의군 300여 명의 숙식을 제공했다는 그 대담의 저택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면 그 영국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그 지리학회 학자가 있는데 여자분인데 60세에 한중일을 3번을 돌아요. 그리고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남겼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연해주의 그 고려인들이 당시 살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다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육조거리에, 그러니까 조선의 육조거리에 비만 오면 질척거려서 땅을 밟을 수가 없고 우마차가 양쪽에서 만나면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고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두만강을 건너서 고려인들이 사는 러시아 땅에 갔더니 길이 다 정비가 되고 조선에서라면은 아주 대감댁들이 사는 그런 집들이 즐비하고 흙은 검은 흙이어서 농사를 아주 잘 짓고 있고, 대부분 그 러시아 군대의 유구 납품권을 다 한인들이 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밌는 거는 그 조선에서 본 남자들은 의기소침해서 다 그 뭐 신우죽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생기가 없는데 연해주에 사는 남성들이 눈빛을 보니 다 기계가 살아있고 마치 영국 남자들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 양반은 고구려의 기상을 모르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왜 그랬냐면 탄관우리들이 여기는 다 힘들게 해도 다 뺏기니까 남자들이 일을 해봤자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 상태인데, 거기는 가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다 내 수합이 되니까 다 생기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 3대 흑토지대가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연해주하고 중남미 어디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비옥한 땅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 다 그 풍부한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말한 것처럼 대저택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된 뒤로는 지금 아무 흔적조차 없고 그렇게 그 땅을 파야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굴러다니는 상황인데, 서태지가 그나마 우리가 다음에라도 가면 이 비를 보면 여기 초기 고려인 그 조선 구한말에 이주한 사람들이 여기서 고려인 마을을 이뤘던 그 땅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서 저는 이걸 보고
서태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제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고한말의 장군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DNA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배산임수 저 뒤에 산이고 이쪽으로 오면 계속 평야가 이어지는데 이게 연추마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저택이 있던 그 마을 이제 현재 모습이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연해주라고 하는 데인데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이쪽에 뭐 나호트카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빨간 요 점들이 한인들이 점점 마을을 이룬 그런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땅에 가서 한인들이 하나둘씩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지신어였다가 상지신어, 하지신어, 중지신어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을이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거를 지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아서 여기서 당시에는 조, 콩, 보리 이런 것만 됐었는데 한인들이 가서 논을 만들어서 쌀 생산을 최초로 했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카자흐스탄에 가면 저는 가봤는데 국립박물관에 가면 벼농사를 최초로 한인들이 했다는 그 기록이 그림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정말 우리 DNA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한인들이 가서 이제 사는 모습, 조선에서의 이어진 삶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방아를 짓고 초가집이고 뭐 너와집도 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았고 그 아이들 복장을 보면 그대로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초기 이주 생활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고 뭐 이제 그 상기 업종을 해야 되니까 지게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저기 하면 통역을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또 통역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농부 뭐 어부 여기 이제 어부들 뭐 이런 주로 강부들도 많이 활동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점차 이제 최재형 선생님의 주도하에 그래서 저는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6년 동안 항해를 하면서 18살에 돌아와서 이제 상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그 선주는 저기 4년 상사에 아는 그 회사에 자기 친지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그분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거든요. 근데 그 4년 동안 돈을 모으고 자기 이제 그 경험을 쌓아서 4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요. 말을 타고 가가지고 보니까 그 옛날에 자기 떠날 때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 있어서 맨 먼저 한 게 집을 현대식으로 짓고 거기서 이제 그 과실수, 유실수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11살부터 18살 그 7년 동안 유럽을 돌면서 그 한경도 그 산골에서 정말 그 거지나 마찬가지였던 그런 소년이 완전히 환골탈태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집 짓고 공원 만들고 유실수 심고 점점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재형 선생님이 자녀가 11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목욕을 하려면 굉장히 했죠. 그래서 공중 목욕탕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다 같이 그 최초의 공중 목욕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항해를 하면서 세계를 두 번 돌면서 1871년부터 1877년까지니까 그 보빙사가 1884년인가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서 세계를 돌았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견문을 넓혀서 한인 지도자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핫산 그 학교인데요. 요 학교로 또 러시아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거든요. 그래서 총 니콜라이 2세 그 치하에서 6개의 훈장을 받아요. 그래서 금 훈장이 하나, 은급 훈장이 5개, 동장이 하나. 그렇게 해서 총 6개의 훈장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학교에서도 하나를 받고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 여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키가 좀 작으셨고요. 이게 정교의 학교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정교의 신부가 보이죠. 여기 보면은 동양인들이 까까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아마 무슨 기념식을 하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좀 체질형으로 밝혀졌거든요. 사진 판독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보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조그만 나라, 또
또 남북이 분단된다. 또 외침을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10대 강국으로 온 거는 저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인들은 어딜 가나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교의 학교를 세우고 이것도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뭐 하는 행사 같은데 이런 것들도 보면 교육의 힘이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 이제 그 1908년 최초의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총장이 되고 돈이 많으니까 13,000루블을 내놓거든요. 무슨 모임이나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10,000루블을 누가 갖고 오냐면 러시아 공사 이범진의 아들이 이의종이잖아요. 그 이의종이 그 10,000루블을 갖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해주까지 최재형 집까지 오는데 너무 먼 거리에 불안하니까 장인 롤겐 남작이라고 하는 장인이 대동하고 와요. 그래갖고 최재형한테 와서 10,000루블을 내놓습니다. 그래갖고 23,000루블에다가 그 술찬 있는 한인들이 모금을 7,000루블을 해서 총 30,000루블을 가지고 동의회를 조직을 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그 이범진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을 당해서 그 외교 돈도 받지 월급도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10,000루블이 있겠냐. 그 굉장한 돈인데 그거는 고종의 내탕금이다. 그리고 고종은 연해주에 그 망명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의종이 왔고 이범윤, 최재형이 그 최초의 독립단체인 동의회 총장을 하고 이의종이 회장을 하고 이범윤이 부총장을 하고 그리고 안중근이 거기에 평의원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한의군이 조직이 되고 대한의군 진공작전이 영산전투, 신화산전투, 홍의동 전투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한경도에서 그 게릴라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안중근 의사가 홍의동하고 신안산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어요. 일본인들을 많이 파괴하고 그러는데 영산전투에서 포로 7명을 잡거든요. 일본 포로를. 근데 거기에 4명이 일본군이고 3명은 상인이에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 천주교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토마스 도마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포로를 부하들이 다 죽이자고 하죠. 게릴라전이니까 이 루트가 다 탈론할 것도 같고 일단 식량이 없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안중근은 끝까지 안 죽이거든요. 포로는 그렇게 함부로 죽이는 게 아니다. 반드시 국제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안 죽이고 그 약속을 하죠. 다시는 총을 안 잡고 농사를 잘 짓겠다. 그러는데 이제 풀려나자마자 이제 다 루트가 탈로나서 영산전투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간신히 최재형 선생을 찾아왔을 때는 피골이 상접해서 누군지 몰라봤다고 해요. 한 2달을 숲속을 헤매다가 이제 건너서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안중근 의사는 부하들의 항의를 엄청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죽은 부하들도 많고 대한의군이 아주 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이 러시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나라는 반드시 이긴 나라한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당시 제정 러시아가 워낙 이제 그 볼세비키 혁명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내지 못하니까 일본이 반대로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영산전투를 끝으로 이 무장투쟁을 못하게 해요. 다 무장 해제를 시켜버려서. 그러면서 이제 안중근 의사는 굉장히 항의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끊죠.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독립을 하겠다. 이토를 꼭 처단하고 이완용을 처단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단지동맹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일본 외교사료관 문서에서 2019년에 발견을 했는데 최재형 집에서 했다는 게 나와요. 그 전까지는 연추 하리 부근에서 단지동맹을 했다 그랬는데 그 일본 외교사료관 문서에 정확하게 최재형의 주소에서 모여서 목적은 일본 순회를 처단하고 대한 독립을 이루기 위함이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이토 척사를 위해서 최재형 집에서 사격 연습을 하거든요. 그거를 최재형의 5째 딸 올가라는 딸이 있는데 그 자서전을 남겨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집이 엄청 큰데 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고 놀고 바닷가에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쪽 방 쪽으로
절대 언급하지 말아라. 그쪽은 기웃거리지도 말아라고 원명이 떨어졌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소녀들이. 그러니까 살짝 갔는데 응칠 아저씨가, 안응칠 아시죠? 그 몸에 7개의 점이 있어서 북두칠성이 응한다. 그래서 안응칠이거든요. 그 응칠 아저씨가 벽에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총 쏘는 연습을 하더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끝까지 비밀로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한참 후에 그 응칠 아저씨가 하얼빈에서 일본의 최고 높은 사람을 쐈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응칠 아저씨는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 부인과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올 때마다 옷가지와 음식을 엄마가 챙겨줬다.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중근은 그 하얼빈 의거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최재형은 그 무장 해제를 당한 뒤부터는 이제 언론으로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나왔던 신문이 해조 신문이에요. 순한별 신문이고, 그래서 저거에 이제 여기에 안중근 의사가 여기다 인신결합론도 발표하고 동의의 취지문도 여기다 발표를 최재형도 했고, 그 다음에 대동본부에서 하얼빈 의거가 조직이 되는데 그 사장이 바로 최재형이었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2개를 안중근 하얼빈 의거 뒤로 강제 폐간이 돼요. 일본에 의해서. 대동, 해조, 조선이라는 게 다 알죠. 그래서 그 뒤로는 신문사를 차리긴 해야 되는데 1911년에 최재형 스님이 번업회를 만들거든요. 그 번업회라는 명칭이 독립을 의미하는 어떤 조선이나 동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서 그 허가를 받는데 그냥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는 회다 이렇게 이제 비껴가요. 그래서 번업회로 만들고 번업신문을 또 발행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거기가 전부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번업신문에 번업회도 거기 번업회 회원의 임원록에 보면 뭐 신채호, 이상설, 홍범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그러니까 그게 일자리 권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 번업회 임원록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고 이제 뭐 이거 을사늑약 하는 거고, 그 이거를 아시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아관 사찰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동의회에서 이 인물들이 이제 최재형이 총장, 이범윤이 부총장, 이휘종이 회장, 안중근은 평의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이제 단지동맹을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17년에 그게 일어나죠. 볼세비키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내전으로 치달을 때 이 한창걸, 김경천 이런 분들이 이제 싸우다가 이분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죠. 살아 계셔갖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상서 선생은 그 1917년에 연해주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하얼빈 의거 후에 그 전에 그 헤이그 밀사로 다녀오시잖아요. 근데 헤이그에서 이준이 돌아가시고 이 2분은 국내 입국을 못하게 해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셨다가 여기로 오셔서 이 최재형하고 같이 그 연해주에서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191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거든 나의 유품과 내 몸을 다 화장을 해서 여기 이게 수입훈강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뿌려라. 그러면 이 강물이 흘러 동해로 내가 스며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가면 이 이상설 유호비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요 강가에 서 있어서 그렇게 돼서 이분도 보고 돌아오시지 못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낙동강의 저자 조명희 선생도 그쪽에서 그 농민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스탈린한테 숙청을 당했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강제 이주 이전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그 독립운동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 여기 57인인가 그래요. 근데 그 57인 중에 우리가 보면 그 연해주가 얼마나 독립운동의 근간을 이뤘었나, 상해로 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뭐 다 아는 문창범 선생은 대한국민의회 최초 임시정부 의장이었고, 여기 뭐 쭉 보면 김규면 선생, 개봉우,
강우교 서울역에 그 동상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장도빈, 이동영, 지금 이종호, 이의종, 이상설, 이범진, 이동희, 이강, 밑에 보면 황문정 지사 얼마 전에 저기 재작년인가 그 유해 봉환됐고요. 여기 지금 홍범도, 홍창걸, 여기가 최재형, 요 바로 요 옆에가 최재형의 둘째 아들이에요. 최성학.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지금 하여튼 이런 분들이 다 그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죠. 강제 이주가 안 됐더라면, 스탈린이 강제 이주가 안 되고 그랬더라면 지금 그쪽은 엄청난 우리 자치주가 됐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활동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1920년 4월 4일 날 일본군이 이제 이 우길 승천기, 요즘 올림픽에서도 저 월드컵에서도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걸 자꾸 내밀어서 봤었는데, 이 우길 승천기를 앞세우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와서 한인과 그 러시아에는 저구이파와 배구이파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쪽에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빨갱이들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전혀 그 빨갱이나 뭐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있기 전이어서 하나도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저구이파, 배구이파로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하고 적이 되다가, 러시아랑 적이 되다가 이 내전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얼른 백군 편에 붙어요. 황군 편에. 그런데 그 황군하고 싸우는 분들이 이제 파르티자 저구이파인데, 우리의 적은, 독립군들의 적은 누구예요? 일본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붙은 쪽이 무조건 우리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구이파하고 우리가 저구이파 편에, 혁명군 편에 서서 배구이파 황군하고 싸우게 되는데, 러시아 황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한인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이데올로기, 뭐 공산주의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 4일 날 쳐들어와서 한인들과 그 저구이파 사람들을 참하게 학살을 했죠. 이게 뭐 불놓고 다 참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최재형도 그때 잡혀서 4월 7일 날 지금 그 부분도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최재형 기념관이 요스리스크에 돼 있는데 거기 기록에 일본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그런 오류가 있어요. 일본은 최재형을 감옥에서 이송을 하다가 도주해서 총으로 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 정당화 시킨 거예요. 근데 최재형 선생은 잡힐 때 1920년 4월 4일에 잡힐 때 그 원래 전투를 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지금 기념관으로 바뀌었는데 2년 살던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하고 부인이 밀정이 짝깔렸다,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그랬는데, 최재형 선생이 나는 지금 60세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도망가면 엄마와 너희들이 일본의 그 잔인 무도함을 모르느냐. 내가 잡히는 게 낫다. 그래갖고 자진해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념관에 가면은 그 자진해서 잡힌 분은 그대로 보존을 한 채로 기념관을 꾸몄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잡힌 사람이 그 뒤로 손이 묶인 상태에서 도망을 뭐 가다 잡히는데 무슨 도망을 갔겠어요. 그건 일본이 세계 여론 때문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도주해서 쐈다 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모든 문서가 일본 문서를 그대로 갖다 하니까 이제 그런 오류가 있어서 그것도 지금 다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한참 돌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선생님 집이 바로 요게 지금 대한국민의 임시정부가 생겼던 그 건물이고, 그 한족 중앙총회가 열렸던 건물이에요. 지금 이대로 있어요. 우리가 그쪽에 가면 이 건물을 볼 수 있고, 요 가면 여기에 그 제러 한인 총회가 열렸던 건물이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기가 있고, 그래서 요 건물 그대로 보존이 됐고, 바로 요쪽에 지금 최재형이 살던 집이 있고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드디어 이제 1937년 정말 비극의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강제 이주 정책이 바로 스탈린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때 이제 왜 17만 1871명이나 되는 그 숫자가 이렇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제 고향이 서산인데 지금 서산 시민이 18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산시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사는 모든 인구가 하루아침에 다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거예요.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이 한인과 똑같이 일본인과 똑같이 생긴 이 한인들이 이런 어떤 스파이가 될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이걸 소개 작전을 하자. 그래서 스탈린하고 일본하고 같이 저기 해가지고 이제 우리를 6,000km 밖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이제 갖다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이주 명령을 최장이 5일, 최단 하루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놓고 씨앗만 챙겨라고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이 9월 9일부터 장대기가 시작이 되는데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그 추수를 못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수해서 보내주마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왜 중요한 거는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올 수 있는지 그것도 아무것도 통보도 없이 그냥 기차역으로 시간만 갖고 모이라 그러니까 한인들이 그냥 하나씩 다 뭐 그 빨간 만장을 차고 그렇게 했다는데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안 가면 죽으니까 다 그렇게 해서 씨앗 보통이만 들고 그 일반 열차가 아닌 가축 운반용 열차거든요. 그 124개의 그 객차에 그 나루도 없고 의자도 없는 1층, 2층으로 선반을 매서 밑에 20, 위에 20, 한 양에 40명씩 그렇게 해서 124량에 실려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요게 지금 O형인데 이게 여객 여행 기차가 아닌 거예요. 가축 운반용이라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칸막이 한. 그래서 얼어 죽은 게 한 2만여 명이 기차에서 봉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시베리아 벌판을 횡단하는데 40일에 걸쳐서 가는데 그냥 죽으면 눈이 쌓였으니까 묻지도 못하고 그냥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그 강제 이주를 당했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라즈돌리노의 역이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모였는데 이 라즈돌리노에가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논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한인이 거기가 제일 많이 살아서 한인들이 이 역에서 이제 많이 여기서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기차를 타고 떠난 역이고, 근데 이 역은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카자흐스탄 우슈톱에 제가 여기 갔다 왔는데 제 책의 무대가 바로 여기인데 제일 먼저 싣고 가다가 그냥 쓰레기처럼 6,000km를 달려서 30일 동안 달려서 여기다 한 무더기 내려놓고 또 가다가 또 여기다 한 무더기 내려놓고 첫 번째로 내려진 게 바로 여기 우슈톱의 역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여기를 가는데 6시간을 달리고 가도 나무 하나 바위 하나가 없는 그냥 스택 지역이라고 그 모래 반 흙 반 그래서 약간 갈대같이 이렇게 잔잔한 풀들이 끝없이 그런 데예요. 가도 거기에 겨울에 갖다 내려놨는데 눈이 쌓여서 어디 바위라도 있으면 물이라도 파고 들어갈 텐데 눈은 쌓여 있고 뭐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갈대를 뽑아내고 그 땅굴을 팠다 그러죠. 그래갖고 굴 속에서 첫 겨울을 버텨내는데 젊은 사람들은 밖에서 보초를 쓰고 노약자들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순번제로.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 보면 위에 봉태처럼 빳빳하게 그냥 얼어 있고 동사를 해서 그래갖고 그 시체를 묻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싸놨대요. 그래서 1938년 1년 후 봄이 왔을 때 시체가 부패를 하니까 집 짓기 전에 고려인 묘지부터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묘지에 가서 진짜 제가 책을 쓰면서 자료를 다 보고 막 처절하게 쓰긴 썼는데
그 묘지 딱 가서 이렇게 다 그 외국인 묘들은 이렇게 사진이 다 박혀 있잖아요. 그 묘비에.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사정을 다 알고 갔기 때문에 숨이 꽉 막히고 아무 말도 못 하겠고 진짜 한동안은 뭐 입도 뻥끗을 못했어요. 너무 막 뭐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처참한 그런 광경을 제가 봤고 여기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제 이주한 거거든요. 이게 6,000km예요. 6,000km를 40일에 걸쳐서 이제 그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처음에는 가다가 뭐 밥도 끓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역사에 섰대요. 근데 사람이 불도 없지 뭐를 끓여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역사에 있는 그 널빤지 이런 거를 죽기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 뜯어가지고 불쏘시개를 하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벌판에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망가지니까. 그래갖고 그 허벌판에서 이제 뭘 끓여 먹고 또 가고 그러니까 노약자가 많이 얼어 죽어서 2만 명이 사상자가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점선, 요 파란 점선이 우슈토베가 첫 번째 내린데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퍼진 거죠. 좀 가다 내려놓고 여기 갖다 내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우리만 이주시킨 게 아니에요.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부 전선을 비워둬야 돼서 서부 독일 사람들도 여기에 이주시키고 그리스인도 이주시키고 타타르인도 이주시키고 유태인도 이주시키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부지런했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살아남고 물론 죽은 사람도 많겠지만 그 이제 여기에서 살면서 3가지 영웅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스탈린 치하에서 제일 그 명예로운 게 군인 영웅, 그 다음에 출산 영웅, 그 다음에 노령 영웅. 근데 군인 영웅은 우리는 적성민족 국가 딱지를 띄고 가서 군대를 갈 수가 없어요. 일본 스파이가 될 위험에서 격리를 시켰기 때문에 한인들은 군인을 하나도 나갈 수 없어서 군인 영웅은 애초에 될 수가 없고 여자가 아기를 10 이상 낳으면 출산 영웅을 줬대요. 근데 그 6,000km를 얼어 죽지 못해서 갔는데 무슨 저기 10가지 낳겠어요. 그래서 출산 영웅도 별로 없었는데 노령 영웅의 70% 7할 이상이 다 한인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건 이제 똑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얼만큼 많이 내느냐 소출을 그거는 한인들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코로즈마다 그래서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가면 김명화 농장, 황만금 농장 그런 것들이 박물관으로 꾸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한인들의 저력, 또 아무리 불모지에 갖다 놔도 반드시 옥토로 바꾸는 그 근면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증명이 됐고 그때 당시 이제 이렇게 뭐 토구를 파는 그림으로 그러고 요게 바로 전데요. 2016년에 제가 갔었는데 요 뒤에 지금 고려인 묘지가 있고 요거는 첫 번째 도착해서 토구를 팠던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곳은 원동에서 1937년에 이주해서 첫 겨울을 버텼던 곳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카자흐스탄인들이 옷가지와 빵과 따뜻한 물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남았다. 카자흐인들한테 감사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2개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형물을 그래서 강제 이주의 첫 기착지가 우슈토베,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였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목화 여기 그런 거 들으신 분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그 농사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목화 농사, 등골 빼는 농사라고 그런 말 하시죠 어르신들이. 이 한인들이 가서 여자들은 저 목화 왜냐하면 그 2차 대전 그때 연화에서 그 속옷을 만들어야 돼서 이 목화를 재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저기 하고 그래서 이 목화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한인들이 그 포로제에서 그렇게 했고 그래도 우리 그 교육을 버리지 않고 이 슈콜라라는 게 학교인데 이렇게 뭐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했는데 이제 그 스탈린이 한글을 쓰지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그때 중앙아시아 전체는 지금은 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다 독립이 돼서 자국어를 쓰는데
그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다 러시아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즈베키 공용이 러시아어일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 때 가장 핸디캡이 우리말을 할 수 없는 거. 지금 조선족은 뭐 다 우리말을 할 수 있어서 식당이든 어디든 다 돈을 버는데 이 고려인들은 말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지금 애로점이고요. 그래도 우리 거기서도 역시나 교육을 이렇게 하고 고려 신문사도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신문사가 그대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지금 고려 신문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요. 또 고려 극장도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고려 극장이 그대로 카자흐스탄에 가서 지금 고려 극장이 그대로 있고 바로 거기서 연극했던 그 작품이 홍범도. 그래서 홍범도가 살아 있을 때 당신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연극을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니까 뭐 조금 과장은 하긴 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평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16년에 그 정부 대표단하고 중앙아시아 순방 갔을 때 갔는데 그때도 지금까지도 그 홍범도는 그대로 내려오고 우리나라에도 초청돼서 아마 그 지자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때 갔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아리랑 양로원을 지어줬어요. 그래갖고 2주 1세대가 그때 92세 3세 되신 분들이 여기 살아계시고 이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대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다행스러운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가신 그 독립운동가들과 이제 여기 그 김병환 농장 이분이 이게 이제 소련 시대 때 이 뭐 메달을 이렇게 이게 노령용 메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김경찬 장군도 카자흐스탄의 카라칸다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지금 시신을 못 찾고 있고 지금 홍범도 장군은 작년에 오셨죠? 오셨고 계봉모 선생은 재작년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바로 강제 이주돼서 그쪽에서 살아계시다. 홍범도 장군은 마지막에 뭐 하신지 아시죠? 극장에서 청소부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분들이 한인 지도자 역할을 했고 여기 홍범도 장군 그쪽에 그 일로 그 유엔을 봉안했지만 그 공원을 그대로 이렇게 꾸며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한인들이 언제가 가서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88 올림픽 이전까지는 그 나라가 부동강이 나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대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지도자층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할 때 북한에 초청이 돼서 그 인민공화국 설립할 때 이 고려인들이 많은 활약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다 일을 해주고 마지막에는 거기서 배척을 당했대요. 그래서 숙청당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중앙아시아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북한 정권을 일조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서울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있구나 그런 그 인식을 88 올림픽 때문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990년에 그 소비에트가 와야 되고 91년에 러시아하고 재수교하고 이러면서 이후에 이제 다 알게 되고 그 전까지는 6,000km 바깥에 가서 그렇게 버려졌으니 소통이 안 되고 뭐 어떻게 어디가 사는지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버려진 민족이었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지금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저 갔다 왔는데 김병화 박물관으로 저기 김영삼 대통령 때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안에 가면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걸 사진으로 쫙 전시를 해놔서 다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인들이 그렇게 노령용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그 황무지를 제가 그 우슈토베를 갔는데 카라탈 강이라고 긴 강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부 그 강물을 끓여다가 그 염분이 있는 스텟 지역을 다 우려내고 거기서 이제 벽실을 뿌려서 카자흐스탄에서 최초의 벼농사가 한인들이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한인들은 진짜 어딜 갖다 놔도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뭐 학술대회 이런 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그 자기네 꼬로즈에서 그렇게 소출을 많이 내고 한인들은 그
그 그룹을 돼가지고 원정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건주 농업이라고 하는데 이웃에 있는 그 소출을 잘 못 내는 그런 그 오로지에 가서 출장을 가서 거기도 또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그랬대요, 한인들이. 그래서 그 남들은 그냥 거기서 뭐 소출을 해서 그걸로 족하는데 이분들은 거기서도 노력 영웅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다른 데도 또 출장까지 가서 이웃 오로지도 같이 끌어올리고 그런 역할을 한인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건주 농업이라는 말은 제가 그 학술대에 가서 처음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이제 뭐 소련이 점점 저기 돼가지고 중앙아시아가 이제 독립이 되니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에서 이제 독립이 되니까 이 한인들은 겨우겨우 이 러시아어 말만 쓰는데 자국어 정책을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즈벡은 우즈벡어, 카자흐는 카자흐어.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어 쓸 때는 한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뭐 의료계나 뭐 행정가 이런 교육가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그 자국어 정책으로 바뀌니까 다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이분들의 고향은 원동, 월원 동력도. 그래서 연해주를 원동이라고 우리 고향은 원동이다. 물론 그 선조들은 뭐 경상도 이런 데 되겠지만 그래서 원동으로 다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무스리스크에 약 4만여 명이 그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천년기념사업에도 매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그쪽에 역사 탐방을 일반인 모객해서 가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다가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못 가고 있는데 그런 점점 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또 고려인들이 많은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고려인들한테 가장 시급한 게 정말 한국어 교육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자꾸 인구도 주는데 그 우리 동포들을 그 조금이라도 나피가 섞였으니까 인구 정책에 의해서라도 자꾸 받아들이면서 어떤 지원들을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인 그 유학생들을 현지 학생보다는 국내 유학 온 학생들을 지금까지 연인원 누적인원 한 100여 명 고려인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우리보다 굉장히 그런 게 우리화돼 있어요. 뭐 한식이나 추석에 꼭 선물을 해야 된다는 건 원칙에 가지고 우리는 지금 뭐 그냥 차례도 잘 안 모시고 어디 가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 틀림없이 한식 나는 산소에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앞으로 보면 인천도 한방마을 있고 제가 지금 광주에도 그 고려인 마을 있고 제가 김해도 가봤고 진천의 면사랑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고려인만 150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면 음식점에 들어가는 면을 다 생산하는데 그런데 또 뭐 부산 쪽도 있다고 경주도 지금 고려인 마을이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고려인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들을 저는 뭐 멕시코 기민 책도 썼고 위안부도 썼고 뭐 강제징용도 썼고 그런 그 디아스포라의 우리 아픈 순환사는 많이 썼는데 제가 쓰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들이 이 고려인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언어도 통하지 않은 유천이 바깥으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조국이 어떤지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때 왜 그랬겠어요? 소비에트 사라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 사람은 말도 못 꺼낼 때잖아요. 최재형 선생도 늦게 알려진 이유가 이분은 또 11살에 선장을 만나서 러시아 국적을 갖고 이름도 초이 표트르 세메노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뒤늦게 인제서 이제 러시아하고 수교한 뒤부터 알려졌는데 엄청난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정말 앞으로는 우리가 고려인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고 그런데 지금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사는 고려인도 피해를 보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이나 또 러시아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지금 21살인데
24살 이하 학생이 아니면 무조건 다 징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래도 그나마 독립운동가 후손이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기 때문에 여권이 있고 그래서 외국에 돌다가 9월에 모스크바로 가야 되는데 가면 잡혀가니까 그 대한민국으로 좀 들어와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말에 의하면 뭐 고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그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들도 다 젊은이들은 다 이웃 나라로 나가서 30일 그 체류 기간이 30일 뿐이어서 이 나라 가서 30일 있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 있다가 그렇게 전전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독립운동가 치세영 할아버지 덕을 돋보기 본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죠 지금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저렇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려인들이 많이 와서 제가 안산에 저 너머에 김영숙 그 사무총장하고 자주 통화를 하는데 엄청 애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한인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올 수만 있으면 여기서는 좀 정책적으로나 그래서 저번에 국회에서 그런 거를 한번 했어요. 법무부하고 교육부하고 뭐 해가지고 이 고려인들의 비자를 처음에 들어오면은 F4 비자인가? 그런데 그거를 B2 비자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만 특별히 비자를 한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보자. 그런 세미나가 얼마 전에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그런 것도 열고 그랬는데 국가적 차원으로 진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거든요. 그 후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장학생들을 하는데 얘네들이 다 여기서 유학 끝나도 자기 본국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직장이 없으니까 기반 시설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여기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00여 명 가까운 장학생들이 현지 학생 말고 여기 유학 온 장학생들은 그 졸업하고 간 애들이 별로 없어요. 다 여기서 통역을 하거나 뭐 또 일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연해주로 와갖고 연해주에서 이제 우전마을이라고 그래갖고 한참 뭐 집도 져주고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요즘 활발하지 않고 여기는 이제 그 고려인 문화센터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지어줬거든요. 약 72억을 들여서. 그래서 연해주에서도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국에서 이런 거를 지어준 건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추석맞이 고려인 축제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소수 민족이 다 모여요. 추석에. 그래갖고 VIP들 만찬을 하는데 다 돌아가면서 러시아는 한마디 시키고 한잔 해서 또 하고 계속 그러는데 다 그 소수 민족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이제 추석은 우리 모두의 추석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되게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화를 그대로 살리고 뭐 부채춤도 추고 그래서 그리고 소수 민족의 그 자치주에서 자기네들이 여기에 그 자기 나라의 전통 음식을 다 이렇게 해갖고 와서 그거를 대표한테 놓고 자기 뭐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그런 공연을 하고 그러고 들어가는데 그것만 구경해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 그 흔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정교의 벽이고 이게 제가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인데 그리고 여기는 학교터인데 이렇게 벽돌이 무너져서 이끼가 이렇게 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연자방아 맷돌. 여기는 이제 뭐 그래서 이거 조명이가 교편을 잡고 있던 히어로가 된 용의 학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최대한 고려인 저희 기념사업에서 이제 작년에 재작년부터 지원을 해서 했던 건데 일단 한국어가 제일 시급하니까 한국에 나와서라도 배울 수 있게 한국어 교육을 좀 해서 인천교육청에서 연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기를 못 가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거의 폐교 위기에 나왔고요. 이렇게 한글 교육을 애들 시키고 어른들도 시키고 뭐 우리 문화도 하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아리랑 예술단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이 예술단은 한국에 많이 왔었어요 공연하러.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려인들이 전체 약 55만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파란 선 블루 라인이 강제 이주인 거예요. 강제 이주 시켜서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요 빨간 선은 그 최재형처럼 첫 번째 넘어가서 살던 자발적으로 넘어간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뭐지 연두색 요 라인은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스탈린이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사과를 했거든요. 강제 이주 정책은 내가 잘못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그 뒤로 적성민족을 그걸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그 강제 이주 시키기 전에 1937년 전에 지식인들은 다 수청했어요 미리. 그리고 1938년까지 계속 수청을 했는데 최재형의 아들도 수청을 하고 사위들이 굉장히 명망가였는데 그 사위들도 다 수청이 되고 셋째 아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셋째 아들의 후손이 그 모스크바에 살면서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자료나 모든 걸 다 찾았는데 그렇게 다 미리 스탈린이 수청을 시켰어요. 그 민족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거를 강제 이주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미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주 그게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남북 철도 연결을 해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산에서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 38선 끊어진 그것만 이으면 이렇게 여기 파리까지 갈 텐데 그거를 잊지 못해서 앞으로는 이 고려인들이 가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이분들이 요소요소에 다 살아있고 우리 기업들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잘 해가지고 통일의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 기업하고도 뭐 그런 것들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도 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요구가 막혀서 지금 이걸 못하고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렇게 또 세계가 경직되고 그러니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뭐 인적 교류 면에서는 고려인들이 많이 그래도 그 당시에 비하고 소련이 무너진 이후로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진천에 면사랑이라는 데서 150명 고려인을 저기 하고 있는데 이 사장이 저랑 동갑이더라고. 그런데 이 자기네들끼리만 있으니까 언어가 안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하고 해서 한글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려고를 안 하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우리 사업부에 와가지고 이 고려인의 정체성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어서 우리나라에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역사를 알고 스스로 자긍심을 좀 키워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저기 러시아어 는 게 그 면사랑에 가서 제가 1년에 2번씩 그 자존심 길러주기 위한 그 강의를 하느라고 이거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3번째 가다가 작년에 불이 났어요. 또 그 회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는 못 갔는데 거기 가서 당신들이 왜 러시아에 가서 살게 됐고 왜 중앙아시아까지 갔었고 왜 지금 또 이 한국으로 와서 일하는지 너의 조상은 뭐고 이런 거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정말 막 자긍심을 심어줘서 그냥 열을 맞춰서 강연을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사장이 와도 이렇게 보고 가다 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쫓아와서 인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고 우리 누구도 그렇고 막 이런 자긍심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너무 좋다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번역해서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한민족 후손으로서의 자긍심 또 러시아의 그 선대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알려줌으로써 그 자기들이 어떤 자존감을 찾는 교육 또 한글과 문화를 습득시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단 말이죠. 너는 한국에 피가 흐르는데 뭐 우리말도 못하냐? 너는 성의없게 그걸 배우지도 못하니 이런 말을 절대 고려인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픈 역사를 살고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끌어안고 하나라도 배울 수 있게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뭐 같은 민족으로서 동지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돕는 것도 너가 불쌍해서 돕는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아들인대잖아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갖고 저희는 이제 이 체대한 기념사업에도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그 후원 요청할 때도 우리 좀 도와주시오 이러면 절대 그게 안 믿긴대요. 당신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돕는 기회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후원 요청을 하래. 그럼 후원하는 사람도 나도 뭔가를 돕고 있어. 나 이렇게 어려워도 말이야. 나 장학금도 후원해. 막 이런 자긍심을 갖게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자존심을 서로 다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 있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뭐 민족 하지만 그래도 같은 어느 한 부분은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족적인 당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따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보시라고 넣었고요. 이것으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이 아는 건 없지만 질문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거나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형 선생님 후손 두 분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네. 진행을 같이 네, 그러세요. 예. Speak kind of easily and discuss about Korean. 일리아에도 나오고 일리아 없어? 알렉산더도 나와. Come here. 여기 앉아서 네. 오늘 앉으시면 왜냐면 또 이게 뭔가를 해주셨으니까 원래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네. 한성인가 쪽에서 끼워준다고 했나 찾아나와요. 도착 안 하셨죠? 네, 못 올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다고.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셨는데 지금 인천에서 공부하는 최일리아 씨 아까 소개를 다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또 알렉산드라 씨 오셨고요. 뭐 최장 우리 그 문영 선생님한테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이제 직접 또 최 선생님 후손이시니까 역시 또 고려인이죠 고려인.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거 편하게 그 이야기하는 우선 편하게. 우리 일리아 자기 소개 한번 해봐. 잘하잖아. 편하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제리논 할아버지의 도나리부가 제리논 할아버지의 오대순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노원했어요. 한국에 2015년부터 인천대학교에 현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시고 러시아어하고 영어로 하는데 뭐 간단하게 러시아어 하고 Speak English. My name is Alexander. I'm also a descendant of Chechnya. So I'm his great-great-grandson, and I was born and I lived in Russia my whole life in Moscow, and I've also been to Ussurisk and Vladivostok as well.
예, 뭐 러시아 후손이고요. 그레이트 후손이고 러시아에서 태어나셔서 주로 러시아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우스리스크라든가 그쪽에 또 연해주 고향을 방문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알렉산드르 아버지가 이제 알렉산드르 쇼르코프인데 그 우리가 2019년 임시정부 100년을 맞아서 그 3.1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1년에 3.1문화상이 뭐 학술, 예술 뭐 한 세 분야에서 1억씩 주더라고요. 상금을 굉장히 그러니까 60여 년이 넘은 그런 재단인데 그 2019년에 임시정부 100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문이 이혜영 가문, 육형제. 그죠? 이혜영, 이시영, 이덕영, 누구 하여튼 해서 육형제 가문이 다 집을 팔아가지고 가서 신흥보관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가문이 제일 최고의 가문,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가문. 막 한때 이제 노비라고 했는데 노비는 아니에요. 최재형이 요즘 얼마 전에 그 족보가 밝혀졌어요. 전주채식이에요. 근데 그 가장 미천한 가문, 그렇게 해서 두 가문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상금을 5천만 원씩 줬어요. 근데 그 상금은 최재형 후손이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상금이 아니고 반드시 법인이어야만 되고 최재형이나 이혜영이나 선양하는 데만 써야 되고 그래갖고 이혜영 가문은 이제 육형제가 생가복원 하는데 다 육형제가 한국에 후손들이 있으니까 다 사인을 해서 그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최재형은 5천만 원을 줬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러시아 이런 데에 후손이 다 흩어져 있고 또 우리말도 안 통하고 또 법인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법인도 못 만들고 그래갖고 이거를 상을 받았는데 상금을 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손들하고 정말 어렵게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최재형 선양을 하는 데만 쓰겠다 해서 저희가 우리 사업에서 이제 최재형 상을 선정을 해서 1년에 한 명 뽑아서 최재형 상을 주거든요. 1,000만 원씩.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그 돈으로 쓰고 그 돈이 다 소진이 되면 우리 기념사업회 측에서 계속 그 상을 그 상금으로 올해 3회까지 이제 다 그때 이제 그 상 받는데 이 쇼르코프 아버지 알렉산드르 아버지가 이제 그 지금 돌아가신 체발레님 그 손자분하고 같이 와서 그 상을 받고 그래서 한국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여권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궁금하신 거 뭐 이렇게 아니면 편하게 또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같이 나누시죠. 시간이 괜찮아요? 예, 뭐 지금도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게 이제 그렇게 강제 이주돼가지고 소재가 파악이 된 사람도 있지만 감옥에서 그대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백마탄 장군이라고 한때 김일성하고 뭐 가명이 김일성이었다 어쩌다 해서 김경천 장군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카자흐스탄 카라칸다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어디 묻히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디아스포라의 그런 아픔이죠. 그리고 최재형 선생님의 부인도 키르기즈스탄의 비시케 공동묘지에 지금 묻혀 계세요. 다행히 이제 그 소재를 알고 최재형 선생님은 시신이 없고 일본 유기에서 안중근 의사처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부인묘는 온전히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023년 중으로는 국내로 모셔올 생각이에요. 후손들이 다 동의를 했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최재형 선생이 노비의 아들이라고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9살 때 아버지하고 그 두만강을 건너갔고 이제 너무 가난해서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거를 선장 부부가 발견을 해서 그래서
엄마는 그 자식들이 쓴 수기에도 엄마는 잔치집이나 큰 대감댁에 행사가 있으면 거기 가서 노래와 춤을 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기생이라고 알려졌고, 그런데 최재형 선생은 이제 노비라고 했는데 그게 박한 교수가 이제 노비라고 했었고, 그 반병렬 교수 같은 분은 노비는 아니다. 노비란 말이 없다. 대신 러시아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농노를 잘못 번역해서 노비로 번역을 했다. 노비는 노비란 말을 못 찾았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연히 이제 그 셋째 아들이 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자필로 그 문서를 하나 남겼어요. 거기에 이제 온전전 고을주 전주 채씨라는 걸 이렇게 자필로 써서 이제 우리한테 입수가 돼서 그걸 갖고 이제 찾기 시작을 했는데 우연찮게 9월 30일 날 그 전주 채씨 평도공파의 그 최재형 그 계보를 만났어요.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한산성에서 김상원하고 같이 했던 최명길 그 전주 채씨고요. 서산대사도 전주 채씨고, 그리고 그 최명길의 손자가 최석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최대 수학자래요. 그분이 다 계보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전주 채씨 평도공파 22세가 최재형으로 지금 확실히 저거가 증명됐어요. 그래서 9월 30일 날 그런 인연이 맺어져서 그 채씨들도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막 자기네가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1790 몇 년도에 고종 때 그 만든 족보에서 최재형의 아버지 최홍백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랑 다 맞춰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채씨들이 지금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이렇게 질문이 없고. 제가 한번 우리 알렉산더한테 얘는 지금 한국에 와서 이런 게 처음이거든. 응? 그래서 통역해 알렉산더한테 지금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는데 필이 어떠냐고. Короче, вот ты сейчас все это посмотрел, слушай, как она объясняет, что ты чувствуешь, типа, скажи, что типа там, это тебе нравится, что-то, слушай, приятно. 사실 제가 듣고 싶어요. So about this election, I was invited and I really liked that the information that was provided was really, I think it was it's necessary to talk about it and to share it with as many people as possible.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런 분이 필요한 것 같다.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한 시간 반 동안 강연해 주신 우리 문현수 이사장님하고 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최재형 후손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189차 평양통합범을 오늘 한 해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년 일정이라든가 또 광고는 우리 대표님께서 나오시죠. 사실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려인이라는 말 쓰기 시작한 게 한 10년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동포라는 말, 조선족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 고려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실 고려인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말을 거의 못하는 사람들이 고려인들이에요.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디어스포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왜 그들은 우리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려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뭐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역사도 굉장히 큰 역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재형 선생님 같이 이렇게 업적을 남기시고 큰 일 하신 분 외에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고려인들 중에는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었던 고려인. 우크라이나에서 징집이 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징집을 시작해서 크림반도로 넘어갔대요. 크림반도에 넘어가니까 크림반도에서는 러시아에서 징집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얼핏 생각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그 안에 섞여 있는 고려인들끼리 서로 총질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려인들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이미 우리 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남북 간의 갈등이 없었다면, 남북 간의 전쟁이 없었다면, 물론 역사를 가정을 얘기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남북 간의 분단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본 원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해주에 있었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쫓겨가게 된 강제 입대 이유도 사실 일본과의 관계, 일본이 우리의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가,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 외세에 의해서 좌우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다 하지 못했지만 고려인의 역사들을, 고려인들이라는 역사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특히 세계사와 맞물려 있고 특히 극동아시아와 맞물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찾아볼 것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정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두 가지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명평화 포럼은 1년에 딱 10차를 합니다. 1년에 12번 중에서 1월 달에 우리 저희 총회 때문에 안 하고요. 8월 달에는 우리도 이제 놀러 가고 캠핑 같은 걸 가거나 우리 MT 가는 거 빠져서 제일 추울 때하고 제일 더울 때 한 번 이제 1년에 10차례씩 합니다. 올해가 189차니까 만으로 19년 했고 내년에 2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달력을 가져왔어요. 이게 긴 달력하고 식상 달력하고 있는데 여기 뭐 이 생명평화 포럼이 이제 뭐 생명이라고 하는 것 약간 생태에 관한 부분들이겠는데 생태 달력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가능하면 한 부씩만 가져가시고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아니 난 꼭 두 개 가져가야 되니까 두 개 가져가셔도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오늘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 부씩만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다시 극상으로 12월달 극상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가 송년회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송년회는 없이 지나갈 것 같고요. 대신에 내년 1월 13일이죠. 1월 13일 저희 총회를 합니다. 총회는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총회는 간단하게 할 거고요. 신년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직 프로그램 중에 있습니다. 총조리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지금 어떻게 해볼까. 올해 송년회도 못했으니까 내년에 새롭게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거고, 그 내용들 중에는 내년에 이 포럼들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해에는 1년치 혹은 3개월치나 6개월치를 잡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그것을 포럼의 주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말씀하셔도 좋고 그때 뭐 사업 계획이나 내년에 관한 계획을 얘기할 때 해주시면 포럼위원회에서 포럼 하는 member들이 있거든요. 멤버들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이거 제 광고를 마치면 끝날 건데요.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카톡방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오래됐습니다. 카톡방이 오래됐는데 처음부터 제가 만들 때 처음부터 우리 생명통합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방인지 잘 모르실 텐데 한번 몇 분께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통함대 생명방입니다 이렇게 알릴 테니까 혹시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거를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톡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알려주시죠. 번호를 남겨주시면 모방에 추천해서 우리가 우리 성경 교원들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저희들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가끔은 저희가 강사님께서 허락하시면 강의 자료 같은 것들도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받아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고요. 마치기 직전에 우리 다 같이 홍대에서 사진 한 번 찍거든요. 사진 한 번 찍고요. 그리고 뭐 연말이어서 아니고 열사 하고 나면 막걸리 한 잔을 갑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혼자 오시면 같이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의미가 없지만 거기는 뭐 가능하면 십시일반이고 돈 만 원 정도 주고 막걸리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막걸리 먹으실 때는 여기 건너편에 동인회 집입니다. 동인회죠? 동인회 건너서 턱과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실 수 있게.